혹시 영자 언니 맞나요? 전화 너머로 들려온 떨리는 목소리. 동철아? 정말 너야? 50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재회였다. 이제 내가 진짜 너희들 엄마야. 약속 지켰어. 금목걸이를 하나씩 걸어주는 영자의 모습이다. 찻집은 눈물바다가 됐고 평생의 약속이 마침내 완성됐다. 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50년을 기다린 사랑이 꽃 피었다. 50년을 기다린 약속의 진짜 이야기,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본편이 시작됩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드는 서울 변두리 재래시장. 이곳의 하루는 언제나 부지런한 발걸음으로 시작됩니다. 철커덕 철커덕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와 함께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여는 새벽 5시. 김치 냄새, 생선 비린내, 그리고 갓볶은 커피향이 뒤섞인 골목길 사이로 첫 손님들의 재촉하는 발소리가 메아리칩니다. 이 시장은 벌써 30년이 넘도록 한자리를 지켜온 터줏대감입니다. 좁다란 골목길 양쪽으로 다닥다닥 붙은 가게들 마이너스 시래기며 무청이 수북이 쌓인 야채 가게, 얼음 위에서 파닥거리는 생선들이 가득한 생선 가게, 갖가지 반찬이 색색깔로 늘어선 반찬 가게들. 사이사이로 유독 조용한 분위기의 작은 금은방 하나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은방 사장 김태수, 58살의 그는 이곳에서만 20해 넘게 장사를 해왔습니다. 아침마다 반짝이는 금반지며 목걸이들을 정성스럽게 닦고 진열장 유리를 깨끗이 문지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그의 눈에는 20년 넘게 드나든 단골 손님들의 얼굴이 모두 익숙합니다.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결혼 반지를 맞추러 오는 젊은 연인들, 손자 돌반지를 고르느라 이것저것 따져보는 할머니들, 급하게 돈이 필요해 소중한 금을 팔러 오는 중년 아저씨들까지.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김태수의 시선을 사로잡은 특별한 손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손님은 참으로 이상했어요. 매일 오전 11시 정각. 시장 골목에 걸린 낡은 시계의 바늘이 11시를 가리키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최영자. 74살의 나이에도 허리를 고추 세우고 느릿느릿하지만 흔들림 없이 걷는 모습이 유독 인상적인 분입니다. 다른 할머니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플라스틱 장바구니나 보따리를 들고 오지 않습니다. 대신 검은색 비닐봉지 하나만 손에 꼭 쥐고 마치 무언가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듯 금은방 문을 밉니다. 문을 열 때마다 딸랑딸랑 울리는 방울소리가 김태수에게는 이제 시계 알람처럼 익숙해졌죠. 또 오셨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김태수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면 영자는 고개만 살며시 끄덕입니다. 말이 많지 않은 분이에요. 그저 조용한 미소 하나로 모든 인사를 대신하죠. 첫날을 기억합니다. 15돈짜리 금목걸이를 골랐던 그날. 영자는 진열장 앞에서 한참을 서서 이것저것 살펴봤어요. 마치 무슨 큰 결심을 하는 것처럼 신중하게 고르더군요. 둘째 날에는 20돈짜리, 셋째 날에는 다시 15돈짜리를 선택했습니다. 매일 다른 무게의 목걸이를 사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화려한 장식 없는 단순하고 정갈한 디자인의 순금 목걸이라는 것이죠. 이번엔 몇 돈짜리로 해드릴까요? 요즘 새로 들어온 예쁜 디자인도 있는데요. 김태수가 친근하게 물어보면 영자는 진열장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둘러봅니다. 마치 각각의 목걸이에 숨겨진 이야기라도 읽고 있는 것처럼 시간을 들여 살펴보죠. 가끔은 손가락으로 유리를 톡톡 두드리며 가격을 확인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고민하다가 마음에 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걸로 주세요.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했어요.
계산할 때도 영자만의 독특한 의식 같은 게 있었습니다. 낡은 지갑에서 차곡차곡 정리된 5만 원권 지폐들을 꺼내어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세어 건네죠. 카드 같은 건 사용하지 않고 가격 흥정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돈을 건네고 목걸이를 받아 소중히 검은 비닐봉지 안에 넣은 뒤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발걸음을 돌립니다. 처음 한두 번은 자식이나 손자 손녀에게 줄 선물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의뢰 그러시든 말이에요. 하지만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와서 비슷비슷한 목걸이만 골라 사는 모습을 보니 점점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영자의 차림새와 행동은 더욱 수수께끼를 깊게 만들었습니다. 영자가 입고 온 옷차림을 보면 값비싼 금목걸이를 매일 사는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웠거든요. 색이 바래 몇 년은 입은 듯한 남색 점퍼, 바닥이 닳아 구멍 날 것 같은 털신, 오래전에 파마를 했는지 눌려서 납작해진 머리카락까지 평생 알뜰살뜰 한 푼이라도 아껴가며 살아온 흔적이 역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매일 수십만 원어치 금을 살 수 있을까요? 김태수의 호기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손님의 사생활을 함부로 캐묻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궁금함을 억누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자의 이상한 행동은 비단 김태수만 눈치챈 게 아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점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맨 처음 눈치챈 건 바로 옆 야채가게 박순례 아주머니였습니다. 55살의 그녀는 시장에서도 소문의 밝기로 유명했죠. 어머, 저 할머니 또 금은방에 가시네. 벌써 몇 번째야? 아, 맞다. 나도 봤어. 요즘 매일 오시던데? 오후 장사가 한가해지면 상인들은 서로서로 모여 앉아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는 혹시 복권에 큰돈이라도 당첨된 게 아닐까 추측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식이 크게 성공해서 용돈을 넉넉히 주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추측도 영자의 행동을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했어요. 왜 하필 금목걸이일까요? 왜 매일 똑같은 시간에 올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그렇게 말이 없을까요? 영자는 마치 무슨 비밀스러운 임무라도 수행하는 것처럼 묵묵히 자신만의 일과를 지켜나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흘렀습니다. 영자의 방문은 어느새 김태수에게 일상이 되었어요. 오전 10시 반쯤 되면 자연스럽게 진열장을 한 번 더 닫고 새로 들어온 목걸이들을 앞자리로 정리하며 그녀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궁금함과 걱정은 오히려 더 커져만 갔어요. 대체 이 조용한 할머니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검은 비닐봉지 안에는 도대체 몇 개의 금목걸이가 들어있을까요? 그리고 그 모든 목걸이들은 과연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영자의 이상한 행동이 시장에 알려진 지 석 달째, 상인들 사이의 수군거림은 이제 공공연한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오후 2시경 손님이 뜸해지는 시간이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있었죠. 아니, 정말 이상해. 저 할머니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야채가게 박순례 아주머니가 무릎을 탁 치며 말을 꺼냈습니다. 55살의 그녀는 이 시장에서 20년 넘게 장사를 해온 터줏대감 중 한 명이에요. 시장 소식통이라고 불릴 만큼 이런저런 일에 관심이 많은 분이죠. 순례야, 또 그 이야기야?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고 있네. 옆 생선가게 사장 이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도 호기심이 역력했어요. 사실 시장 사람들 모두가 영자의 행동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아니야, 이건 정말 심상치 않다고. 매일 수십만 원씩 금을 사간다는 게 말이 돼? 순례는 목소리를 낮추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혹시 영자가 들을까봐 걱정되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오후 시간이라 영자는 진작 집으로 돌아간 뒤였죠. 그러게 말이야. 나도 몰래 봤는데 매번 현금으로 계산하더라고. 그것도 5만 원권으로 척척. 반찬가게 김미숙 아주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그녀는 금은방 맞은편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영자의 행동을 가장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현금으로? 요즘 누가 그렇게 많은 현금을 들고 다녀? 그러니까 말이야. 그것도 매일매일. 상인들의 추측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의 눈초리로 바뀌어 갔어요. 특히 젊은 층 상인들은 더욱 의혹을 품었습니다. 혹시 어디서 돈 세탁하는 거 아냐? 30살의 휴대폰 액세서리 가게 사장 정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학을 나온 그는 뉴스에서 본 각종 금융 범죄 사례들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돈 세탁? 그게 뭔데? 나이 든 상인들은 그런 용어조차 생소했습니다. 불법으로 번 돈을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요. 금 거래를 이용하면 추적이 어렵거든요. 민호의 설명에 상인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신기한 일 정도로 여겼는데 혹시 범죄와 연관된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거죠. 설마 그럴 리가. 저렇게 착해 보이시는 할머니가 사람 겉모습으로는 모르는 거야. 요즘 세상에 뭔 일이 못 일어나. 그래도 너무 심하게 생각하는 거 아냐? 상인들의 의견은 둘로 갈렸습니다. 영자를 선량한 할머니로 보는 쪽과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의심하는 쪽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니면 누가 시켜서 하는 거지? 요즘 조직폭력배들이 노인분들 이용해서 일 시킨다던데. 맞아, 텔레비전에서 봤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돈 주고 심부름 시키는 거 말이야. 추측들이 점점 구체화되면서 시장 분위기도 묘해졌습니다. 영자가 나타나면 상인들이 수군거리며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다면 이제는 의심과 경계의 시선이었죠. 영자도 변화를 눈치챘을 겁니다. 평소보다 더 조용해졌고 금은방에 들어갈 때도 주위를 한번 둘러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하지만 그녀의 일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매일 오전 11시에 나타나서 금목걸이를 사고 조용히 돌아갔죠. 김태수도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단골 손님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게다가 정말로 뭔가 문제가 있다면 자신도 연루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신고할 일이 있어서요. 휴대폰 가게 사장 정민호가 마침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할머니 한 분이 매일 금은방에서 비싼 금을 사가시는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신고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요즘 노인들을 이용한 각종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다음 날 오후 시장에 낯선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했던 거예요. 상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흰색 순찰차 한 대가 시장 입구에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2명의 경찰관이 금은방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상인들은 숨을 죽였어요. 김태수 씨 계십니까? 네, 저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김태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경찰서 근처도 가본 적 없던 그에게 경찰의 방문은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차 왔습니다. 최영자라는 분이 여기 자주 오신다던데요? 아, 네. 그런데 왜요?
내일 그분이 오시면 연락 주세요. 잠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경찰이 명함을 건네고 돌아간 후 시장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경찰까지 나서게 된 것이죠. 상인들은 반은 흥미진진해하고 반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봐봐, 내 말이 맞았지? 뭔가 이상하다니까. 그래도 할머니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불쌍하게. 그 다음 날 오전 11시 영자는 평상시와 똑같이 금은방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김태수의 표정이 어색했고 시장 곳곳에서 시선이 집중되고 있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김태수는 평소보다 어색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몰래 경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10분 후 순찰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였죠. 최영자 씨시죠? 잠깐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확인할 게 있습니다. 경찰의 말에 김태수는 당황했지만 영자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경찰을 따라 나섰어요. 그날 오후 시장은 온통 영자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많은 금목걸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경찰서 조사실의 형광등이 하얗게 영자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낡은 책상 하나와 의자 3개가 전부였어요. 벽에 걸린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시간을 알렸고 복도 저편에서는 간간히 전화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함이 최영자 씨 맞습니까? 담당 형사 박준호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42살의 그는 15년간 경찰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어요. 크고 작은 사건들을 수없이 다뤄봤지만 70 넘은 할머니를 조사하는 일은 그리 흔하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자는 등을 곧게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한 기색도 없고 당황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걸 담담히 받아들이는 듯한 표정이었죠.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차 모셨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금은방에서 상당한 금액의 금을 구매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영자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변명하거나 둘러대려 하지 않았어요. 박 형사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태수가 제공한 영자의 구매 내역이었어요. 3달 동안의 기록을 보니 상당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매일 평균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금목걸이를 구매하셨네요. 3달 동안 총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상당한 금액인데 이런 구매가 가능한 자금 출처를 확인해야겠습니다. 박 형사는 노트북을 열고 은행 조회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영자의 개인정보와 함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통장을 가져오셨나요? 여기 있습니다. 영자는 낡은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사용한 듯 모서리가 해져 있는 농협 통장이었어요. 박 형사가 통장을 넘겨보며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수상한 큰 돈의 입금은 없었어요. 대신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기초연금과 작은 이자, 수입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죠. 매일 현금 인출 내역이 있네요. 그것도 상당한 금액을. 영자의 통장에는 매일같이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현금을 인출한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기초연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집에 모아둔 돈입니다. 평생 모은 돈이라고 하시면 세탁소를 40년 넘게 했습니다. 그때 모은 돈이에요. 박 형사는 추가로 영자의 과거 직업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영자는 젊은 시절부터 중년까지 작은 세탁소를 운영했더군요.
성실하게 일한 기록들이 남아 있었어요. 젊은 형사 이동현이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이 나이에 이런 거래를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개인적인 이유라고 하시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영자는 처음으로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박 형사는 다른 각도로 접근해 봤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시키는 일인가요? 요즘 노인분들을 이용한 범죄가 많거든요. 아닙니다. 정말 확실합니까? 협박을 받거나 강요를 당하시는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제 의지로 하는 일입니다. 영자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이동현 형사가 노트북으로 금거래 관련 자료를 검색하며 말했습니다. 금거래는 범죄자들이 자금 세탁에 많이 씁니다. 추적이 어렵거든요. 할머니, 누굴 대신해서 거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금 세탁이 뭔지도 모릅니다. 영자의 솔직한 대답에 형사들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정말로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왜 금목걸이만 사시는 겁니까? 다른 것도 많은데. 필요한 게 그것뿐이라서요.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영자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 형사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 봤습니다. 구매하신 금목걸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집에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영자는 의외로 순순히 동의했습니다. 1시간 후 경찰차는 영자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연립주택의 2층에 위치한 작은 원룸이었어요. 영자는 침대 밑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반짝이는 금목걸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각 목걸이에 영숙, 동철, 미자처럼 이름이 새겨진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오래된 빚을 갚는 중입니다. 빚이라고 하시면 어릴 때 함께 지낸 아이들이에요. 그때 했던 약속을 지키는 중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나중에 커서 예쁜 목걸이를 하나씩 걸어주겠다고 했어요. 박 형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의문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름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분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해야겠어요. 모두 헤어진 지 오래됐어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형사들은 난감해졌습니다. 영자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일단 사건을 종결할 수는 없겠습니다. 좀 더 조사가 필요해요. 그날 저녁 영자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평생 간직해온 비밀이 남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죠. 과연 자신의 진심을 누가 이해해 줄까요? 영자가 경찰서에서 돌아온 다음 날 시장의 분위기는 묘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수군거렸고 평소보다 훨씬 조용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어제 일어난 일이 이미 시장 전체에 퍼진 것 같았습니다. 오전 11시가 되자 영자는 평상시처럼 금은방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위의 시선이 더욱 따가웠어요. 야채가게 아주머니들은 대놓고 쳐다보며 뭔가 말하고 있었고 생선가게 아저씨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김태수는 영자가 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어제 경찰에 신고한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무엇보다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었어요. 어서 오세요. 김태수의 인사는 평소보다 어색했습니다. 영자도 그걸 눈치챘는지 평소보다 더 조용히 진열장을 둘러봤어요. 어제 많이 힘드셨죠? 김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한 마음과 궁금한 마음이 뒤섞여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영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제까지 없던 피로감이 역력했어요. 저도 걱정돼서 그래요.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김태수는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매일 보다 보니 영자에게 정이 들었거든요.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했던 손님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는 분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70년대에 찍은 듯한 흑백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운동회 같은 행사장에서 줄지어 서 있는 10명 남짓한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맨 앞에 서 있는 아이는 영자였고 나머지는 비슷한 또래의 남자아이, 여자아이들이었죠. 이게 뭔가요? 김태수가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은 해맑았지만 입고 있는 옷차림은 모두 비슷했어요. 마치 단체복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영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육원이요? 네. 저는 7살 때부터 그곳에서 자랐어요. 김태수는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는 아이들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영자 언니, 동철이, 미자, 순이, 철호. 그리고 맨 아래에는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라는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네, 함께 지낸 동생들이에요. 영자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둔 기억을 꺼내는 것 같았어요. 김태수는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동안 의심하고 궁금해했던 일들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그 금목걸이들은 그때 했던 약속이에요. 내가 커서 돈을 많이 벌면 동생들한테 예쁜 목걸이를 하나씩 사주겠다고 했거든요. 영자는 사진 속 아이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동철이는 늘 배가 고프다고 했어요. 미자는 예쁜 것을 좋아했고 순이는 언제나 울고 있었죠. 철호는 형들한테 맞고 와서 코피를 흘리곤 했어요. 김태수는 영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들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하나둘씩 보육원을 떠났어요. 입양되거나 친척집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냥 나가버리거나.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건 저뿐이었어요. 18살이 되어서야 보육원을 나왔죠. 그 후로는 연락이 안 되셨나요? 처음에는 찾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워낙 오래됐고, 그때는 지금처럼 연락처를 찾기도 어려웠거든요.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70년대에는 정말 한 번 헤어지면 다시 만나기 어려운 시절이었죠. 그럼 지금 사시는 목걸이들은 언젠가 만날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설사 못 만나더라도 약속은 지키고 싶어서. 영자의 말에 김태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깊은 사연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사장님, 혹시 이런 사람들을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라는 게 있어서 옛날보다는 쉬울 것 같은데요. 아니면 신문에 광고를 내는 방법도 있고. 신문 광고요? 네. 찾습니다. 광고 말이에요. 가끔 보면 어릴 때 헤어진 가족이나 친구를 찾는 광고들이 나와요. 영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을 본 것 같았어요. 그런 걸 어떻게 하는 거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역신문사에 연락해서 광고를 내는 방법을 알아보죠. 김태수는 진심으로 돕고 싶었습니다. 영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동안의 의심이 부끄러워졌거든요. 정말 도와주시겠어요? 물론이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지금까지 기다리시다가 갑자기 지금 행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져서요. 이제 70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만약 제가 먼저 죽으면 이 약속은 영원히 못 지키는 거니까. 김태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영자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알 것 같았어요. 그럼 오늘 당장 신문사에 연락해 볼게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도 한번 해보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영자는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무거워 보였던 표정이 밝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오후 김태수는 지역신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 기자는 흥미로워하며 광고 게재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1975년 해솔보육원 출신 영자 언니가 찾습니다. 광고 문구를 함께 작성하면서 김태수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영자의 오랜 소원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며칠 후 신문 광고가 나갔습니다. 작은 광고였지만 영자에게는 큰 희망이었어요.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오래된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그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신문 광고가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매일 아침 신문을 펼쳐보며 혹시 자신의 광고를 본 사람이 있을까 기대했지만 전화는 조용했어요.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매일 금은방을 찾아 목걸이를 사는 일과는 계속됐습니다. 김태수는 영자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부터 그녀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이상한 손님이 아니라 깊은 사연을 가진 특별한 분으로 여기게 된 거죠. 아주머니,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때 이야기를 좀 더 들려주실 수 있나요? 보육원에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어느 날 오후 손님이 뜸한 시간에 김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듣고 싶어요. 제가 도와드리려면 더 자세히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영자는 진열장 앞 의자에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 제가 7살 때였어요.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하셨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몇 달 못 버티셨죠. 김태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친척도 없고 갈 곳도 없어서 보육원으로 갔어요. 해솔보육원이라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을 거예요. 거기서 그 아이들을 만나신 거군요. 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모르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다들 저마다 사연이 있었거든요. 영자는 사진을 다시 꺼내 아이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동철이는 제 나이보다 2살 어렸어요. 이 아이는 길에서 혼자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발견된 거였죠.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동철이라는 것만 알았어요. 미자는 동갑이었는데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둘러서 도망쳐 온 거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예쁜 것을 좋아하는 밝은 아이였죠. 영자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순이는 정말 순했어요. 너무 순해서 다른 아이들이 괴롭혀도 울기만 했죠. 철호는 반대로 늘 싸움을 하고 다녔어요. 아주머니는 어땠어요? 저는 맏언니 역할을 했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컸으니까. 밤에 악몽을 꾸고 우는 아이들을 달래주고 아픈 아이들을 돌봐주고. 김태수는 어린 영자의 모습이 눈에 그려졌습니다. 그때 약속을 하신 거군요. 네. 어느 날 미자가 울면서 말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엄마가 예쁜 목걸이 사준다던데 우리는 왜 없지? 그래서 제가 말했죠. 내가 나중에 커서 돈을 많이 벌면
너희들한테 엄마처럼 예쁜 목걸이를 하나씩 사줄게라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신 거네요. 그때는 정말 순진했어요. 커서 부자가 되면 금목걸이쯤 쉽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영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18살에 보육원을 나와서 공장에서 일하고 나중에는 작은 세탁소를 차렸어요. 하루 종일 일해도 겨우 생활비만 나오는 정도였죠. 그래도 꾸준히 돈을 모으셨잖아요. 남들 놀러 갈 때도 일했어요. 추석이나 설날에도 세탁소 문을 열었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았어요. 언젠가는 동생들과 만날 날이 올 거야라는 생각으로 40년 넘게 그렇게 사셨다는 거네요. 네. 결혼도 안 했어요. 아이들에게 줄 돈을 모으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김태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혹시 그동안 찾아보려고 노력하신 적은 없나요? 물론 있었어요. 20살, 30살 될 때까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알아봤죠. 보육원에도 가보고, 구청에도 가보고. 그런데 찾지 못하셨나요? 보육원 기록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고, 아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영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포기하게 됐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이제는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먼저 죽으면 이 약속은 영원히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보고 싶었어요. 김태수는 영자의 절실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사장님, 혹시 인터넷으로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요즘은 인터넷에서 사람 찾기가 쉬워졌어요. 김태수는 영자에게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줬습니다. 제가 퇴근 후에 도와드릴게요. 혹시 아시는 정보가 더 있으면 찾기가 쉬워질 텐데. 동철이는 왼손잡이였어요. 미자는 노래를 정말 잘했고, 순이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어요. 철호는 축구를 잘했죠. 별명도 있었어요. 동철이는 또리, 미자는 미미, 순이는 그냥 순이, 철호는 호랑이라고 했죠. 김태수는 메모장에 적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한번 찾아보죠. 영자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간직해온 그리움을 이제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과연 40여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그 아이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김태수가 인터넷 검색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보다 복잡해졌어요.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최영자 씨,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한 번 더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박준호 형사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진지했습니다. 며칠 동안 추가 조사를 한 결과 몇 가지 의문점이 더 생겼다는 거였어요. 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막 희망을 품기 시작했는데 또다시 경찰서에 가야 한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오후 2시 영자는 다시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박 형사 외에 다른 수사관도 함께 있었어요. 좀 더 윗선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지난번 조사 후에 몇 가지 더 확인해 봤는데요. 박 형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해솔 보육원 1980년대에 폐원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곳 출신 아이들 명단에서 할머니 성함을 찾을 수 없었어요. 영자는 당황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분명히 거기서 자랐는데 혹시 다른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기억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분명히 해솔 보육원이었어요. 영자는 확신했지만 형사들의 의심스러운 눈빛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젊은 이동현 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운영하셨다는 세탁소 매출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모으기에는 수입이 부족해 보입니다. 검소하게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검소하게 사셨어도 한계가 있죠. 세탁소 평균 매출로는 생활비도 간신히 나올 정도인데 수천만 원을 모은다는 게 형사들은 영자의 말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들이 영자의 진술과 맞지 않았거든요. 혹시 다른 수입원이 있으셨나요? 정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말 없어요. 세탁소 수입이 전부였어요. 영자는 억울했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박 형사가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설명해 주셔야겠어요. 서류에는 영자의 은행 거래 내역이 더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기록이었어요. 3년 전부터 갑자기 현금 입금이 늘어났네요. 그 전까지는 세탁소 수입 정도였는데 언제부터인가 큰 금액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영자는 그 기록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정말로 3년 전부터 입금 패턴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이건 세탁소를 정리하면서 받은 돈이에요. 세탁소를 정리하셨다고요? 언제요? 3년 전에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가게를 팔았어요. 그럼 그 돈으로 금을 사고 계신 거군요. 가게를 얼마에 파셨나요? 영자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오래됐잖아요. 3년 전인데 오래됐다고 하시네요. 형사들의 표정이 더욱 경직됐습니다. 영자의 대답이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거였어요. 할머니, 금거래는 범죄자들이 자금 세탁에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혹시 누군가가 할머니를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보육원 기록도 없고 수입 출처도 명확하지 않고 영자는 점점 궁지에 몰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정말로 누군가를 대신해서 하는 일 아닌가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정말 혼자 하는 일이에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때 박 형사가 결정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새로운 서류였습니다. 영자가 구매한 금목걸이들의 상세한 분석 자료였어요. 할머니께서 구매하신 금목걸이들 모두 같은 업체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일반 소비자용이 아니라 도매업체예요. 도매업체가 뭔가요? 큰 거래를 위한 업체라는 뜻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사기에는 이상한 곳이에요. 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에서 최근 몇 달간 대량으로 금을 구매한 고객이 딱 한 명 있어요. 바로 할머니시죠. 영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냥 금은방에서 산 것뿐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는 걸까요? 이건 명백히 조직적인 거래의 특징입니다. 개인이 우연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몰라요. 그냥 금은방에서 산 거예요. 금은방 사장도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고 하던데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 뭔가 계획적인 거래 같다고. 영자는 김태수까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그런 말을 했나요? 네. 그분도 걱정되어서 신고한 거잖아요. 영자는 마음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을 도와주겠다고 했던 김태수도 결국은 의심하고 있었던 거죠. 할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정말로 누군가가 시키는 일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럼 이 모든 증거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영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조사를 계속해야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돌아가셔도 되지만 언제든 연락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영자는 무거운 마음으로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고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시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제는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김태수도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니 믿고 의지하려던 유일한 사람마저 등을 돌린 기분이었습니다. 영자의 오랜 꿈은 이렇게 끝나버리는 걸까요? 아니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경찰서에서 돌아온 영자는 며칠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금은방에 가는 것도 두려웠고 시장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무엇보다 김태수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요즘 전화가 오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누가 걸었을까요? 여보세요? 혹시 영자 언니 맞나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영자 언니라는 호칭에 영자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 동철이에요. 또리. 신문 광고 보고 전화드렸어요. 영자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동철이, 그 작고 말랐던 동철이가 정말 전화를 한 거였어요. 동철아, 정말 너야? 네, 언니. 맞아요. 언니도 정말 맞죠? 두 사람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40여 년 만에 재회였거든요. 언니, 저 지금 울고 있어요. 정말 언니가 저희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평생 찾고 있었어. 영자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다른 애들 연락처도 알아요. 미자하고 순이하고요. 철호는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아. 셋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언니, 언제 만날까요? 저희 모두 언니를 보고 싶어 해요. 영자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로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내일이라도 괜찮아. 어디서 만날까? 시장 근처에 작은 찻집이 있다던데요. 거기서 만나면 어떨까요? 다음 날 오후 3시 영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찻집에 들어섰습니다. 김태수가 예약을 도와줬어요. 그도 영자의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도움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찻집 안쪽 테이블에 중년 남성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반쯤 벗겨지고 살이 많이 쪘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린 시절 동철이 그대로였어요. 언니, 동철아.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고 얼싸안았습니다. 찻집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언니, 정말 언니네요. 꿈 같아요. 너도 그대로구나. 얼굴은 많이 변했지만 눈빛은 그때 그대로야. 한참을 울고 나서야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애들은 언제 와? 곧 올 거예요. 미자는 부산에서 올라오고 있고 순이는 대전에서 오는 중이에요. 정말 다들 잘 살고 있었구나. 네, 언니. 모두 결혼해서 자식들도 있어요. 저도 딸 둘이 있고요. 동철이는 가방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너 진짜 잘 됐구나. 언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언니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결혼은 안 하셨나요? 안 했어. 너희들 생각하느라 그럴 시간이 없었어. 동철이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찻집 문이 열리며 여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었고 다른 하나는 소박한 차림의 여성이었어요. 언니, 영자 언니.
미자와 순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다시 한번 울음바다가 됐어요. 미자야, 순이야. 언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미자는 예전처럼 예쁘게 화장을 하고 있었고, 순이는 여전히 수줍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행복해 보였어요. 언니, 신문 광고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설마 언니가 우리를 찾고 계실 줄이야. 당연하지. 언니가 너희를 어떻게 잊겠어? 자리에 앉아서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미자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고, 순이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동철이는 택시 운전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니, 우리를 찾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영자는 가방에서 목걸이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짝이는 금목걸이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그때 약속 기억나? 세 사람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언니가 커서 돈 많이 벌면 우리한테 예쁜 목걸이 사주겠다고 했잖아. 아, 맞다. 그 약속. 미자가 손을 쳤습니다. 언니, 설마 그 약속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셨어요? 기억하고만 있었겠어? 준비했지. 영자는 목걸이를 하나씩 꺼내며 이름표를 보여줬습니다. 동철, 미자, 순이라고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어요. 언니, 이제 내가 진짜 너희들 엄마야. 약속 지켰어. 영자는 목걸이를 하나씩 직접 걸어줬습니다. 어린 시절 꿈꿔왔던 그 순간이었어요. 언니, 이거 정말 비싼 거 아니에요? 비싸든 싸든 상관없어. 너희들한테 주고 싶었던 거야. 네 사람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0여 년 전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언니, 우리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고생이 아니야. 행복했어. 너희들을 위해 사는 게. 언니, 미안해요. 우리는 그냥 살았는데. 미안할 게 뭐 있어? 너희들이 잘 자란 게 언니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야. 찻집 사장도 감동받아서 커피를 서비스로 내왔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재회를 처음 본다며 축하해줬어요. 언니, 앞으로 자주 만나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그럼 당연하지. 이제 헤어지지 말자. 철호도 꼭 찾아서 5명이 다시 만나요. 그래, 철호도 분명히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야. 그날 저녁 영자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평생의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였어요. 비록 경찰 조사 같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좋은 결과를 얻었죠. 목걸이를 받은 세 사람의 행복한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엄마가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 감동적인 재회 소식은 곧 더 큰 변화를 불러올 예정이었습니다. 영자와 보육원 아이들의 감동적인 재회 소식은 생각보다 빨리 퍼져나갔습니다. 찻집 사장이 그 감동적인 장면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렸고, 기자는 이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거든요. 50년 약속을 지킨 할머니라는 제목의 기사가 신문에 실린 지 이틀 만에 영자의 집에는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텔레비전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영자는 조용히 거절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시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회 소식이 알려진 후 첫날 영자가 금은방에 들어서자 김태수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의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뭘 용서해? 사장님도 걱정되어서 그랬던 거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아주머니의 진심을 몰라봤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김태수는 진심으로 미안해했습니다. 영자의 이야기를 신문에서 읽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시장 상인들의 반응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 영자 할머니. 야채가게 박술래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신문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가 괜한 의심을 했네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아니에요.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더 잘해드릴게요. 생선가게 아저씨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런 약속을 평생 지키신다니.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긴요. 요즘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영자를 보는 시선은 의심이 아니라 존경과 감탄이었어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최영자 씨, 신문 기사 봤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박준호 형사의 목소리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건은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도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영자의 행동이 범죄와는 전혀 관계없다는 것이 명확해졌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김태수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하나 제안이 있어요. 어느 날 김태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뭔가요? 목걸이 하나 더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제 마음을 담아서. 김태수는 진열장에서 가장 예쁜 목걸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고른 거예요. 할머니께 드리고 싶어서. 이건 왜요? 할머니는 우리 모두의 엄마 같아요. 시장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해요. 김태수는 목걸이에 작은 쪽지를 붙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엄마라고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어요. 사장님, 받아주세요. 제 진심이에요. 영자는 그 목걸이를 받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 달 후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언니, 큰일이에요. 동철이가 흥분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철호를 찾았어요. 정말? 네. 신문 기사를 본 철호 친구가 연락을 해왔어요. 철호가 지금 울산에서 살고 있대요. 영자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모두 찾았구나. 일주일 후 5명이 모두 모이는 날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장소에서 만났어요. 김태수가 적극적으로 도와줬거든요. 언니, 철호는 예전보다 훨씬 듬직해져 있었습니다.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어요. 호랑이, 너도 정말 잘 됐구나. 언니, 미안해요. 제가 먼저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뭘 미안해해. 이제 만났으면 됐지. 영자는 철호에게도 목걸이를 걸어줬습니다. 마지막 약속을 지키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정말 다 끝났구나. 5사람은 서로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50년 만에 완전한 재회였거든요. 언니, 앞으로 매달 만나요. 그래,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그날 저녁 영자는 혼자 집으로 돌아가면서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시장 골목길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어요. 이제는 따뜻한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영자는 거울을 보며 목걸이를 만져봤습니다. 김태수가 준 우리 모두의 엄마 목걸이였어요. 정말 엄마가 됐구나. 영자는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미자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언니, 내일 우리 카페로 놀러 오세요. 언니 위한 특별한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그래, 갈게. 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약속은 끝났지만 진짜 가족으로서의 삶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영자의 마음은 여전히 그때 아이들과 함께였고, 이제는 정말로 그럴 수 있게 됐어요. 50년을 기다린 약속, 그 끝에는 더 큰 사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처럼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해 본 적 있으신가요? 50년을 기다린 약속.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도 잊지 못하는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한번 연락해 보세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걸 영자 할머니가 보여주셨으니까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에 감동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도 나눠주세요. 내일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